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때문에 다들 한 번쯤은 이거 어떡하지? 하고 불안하셨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 저금리 때문이야.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 하는 말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가장 단순하고 또 가장 명쾌해 보이는 설명이죠. 그런데 말이죠.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서울 집값이 거의 수직으로 솟구칩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아찔할 정도죠. 그리고 모두가 이 현상의 원인으로 값싼 돈, 다시 말해 낮은 금리를 지목했습니다. 자, 그럼 다들 범인으로 지목하는 그것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저금리가 시장에 돈을 넘쳐나게 했고 이게 가격 폭등을 일으켰다는 아주 널리 알려진 주장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한 논리예요. 이자율이 낮으면 대출 받을 때 부담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빌려서 집 같은 자산을 사려고 달려드는 거죠. 직관적으로는 완벽하게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간단해 보이는 이야기에 아주 결정적인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자, 바로 이 그래프가 그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파란 선이 서울 주택가격, 붉은 선이 기준 금리입니다. 한번 보세요. 금리는 이미 몇 년 동안이나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집값은 특정 시점에 와서야 이렇게 폭발적으로 급등했을까요? 이 시간 차이,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실제 연구에서도 바로 이 점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저금리라는 설명 하나만으로는 이 시간적인 불일치라는 핵심적인 문제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뭘까요? 저금리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걸까요? 연구는요, 훨씬 더 깊고 좀 미묘한 개념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변동성이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 단어가 바로 통화 공급 변동성인데요. 이게 그냥 돈이 많다, 금리가 낮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랄까,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갑자기 엄청난 돈을 푼다거나 아무도 예상 못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처럼 시장이 예측하지 못한 돈의 흐름, 즉 충격을 의미합니다. 이 비율을 보시면 개념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낮은 금리는 그냥 넓고 잔잔하게 흐르는 강 같은 겁니다. 그런데 높은 변동성은요? 갑자기 들이닥쳐서 모든 걸 휩쓸어버리는 거대한 홍수 같은 거죠. 느낌이 확 오시죠? 진짜 문제는 강물의 높이 자체가 아니라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 충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이 새로운 이론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보죠. 연구에서 찾아낸 핵심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0.39%.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시장에 예기치 못한 돈이 1% 풀리는 충격이 발생했을 때 집값의 불안정성이 0.39%만큼 커진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통화량에 딱 충격이 가해지자마자 주택가격 변동성이 막 치솟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3개월 차에 정점을 찍습니다. 0.39%라는 숫자가 실제로 시장에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레버리지 효과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연구 결과 집값은 떨어지는 충격보다 오르는 충격에 훨씬 더 민감하게 그리고 더 크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를 땐 더 오르겠지 하고 불이 붙는데 떨어질 땐 에이 언젠간 오르겠지 하면서 잘 안 파는 그런 비대칭적인 특징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승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충격으로 시장이 마구 흔들릴 때 돈은 대체 어디로 갈까요? 이럴 때 돈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면 역사를 돌아보는 게 최고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 바로 1970년대 고인플레이션 시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 미국이 정말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거든요. 당시에는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경제 성장은 멈춰버리는 우리가 아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이럴 때 돈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당연히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금융자산을 떠나서 어떻게든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실물 자산으로 몰려들었죠. 이 표가 당시 상황을 딱 요약해 주는데요. 보세요. 물가가 오르니까 기업들 비용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럼 이익이 줄고 주식은 당연히 힘을 못 쓰죠. 채권이나 저축은요. 은행 이자가 물가 상승률을 도저히 못 따라가니까 돈을 넣어둬도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결국 돈이 갈 곳은 어디겠어요?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시장을 보는 아주 새로운 관점 하나를 얻게 된 셈이죠. 이제부터 우리가 시장을 볼 때 그냥 금리가 높네 낮네 이 수준에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금융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충격이 오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봐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뉴스 첫무리에 나오는 금리 숫자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시스템의 충격과 안정성에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보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충격을 계속 지켜보면서 시장하고 소통하는 게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는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돈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돈이 예측 가능한 곳으로 흐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기치 못한 충격이 닥치면 돈의 흐름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섭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런 충격이 이어지는 시대에 과연 돈은 다음엔 또 어디로 흐르게 될까요?